1944년 10월 25일 오전 7시 40분, 로버트 코플랜드 소령은 미국 해군 함선 샘유얼 B 로버츠 함교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사마르섬 연안의 회색 아침 안개 속에서 4척의 일본 전함과 8척의 순양함이 자신의 함선으로 접근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34살이었습니다. 5달 동안 바다에서 복무했습니다. 그의 구축함 호위함은 길이가 306피트였고 배수량은 1700톤이었습니다. 앞쪽에 있는 전함 야마토는 길이가 863피트였고 배수량은 72,808톤이었습니다. 코플랜드에게는 3발의 어뢰가 있었습니다. 야마토에는 각각 3,200파운드에 달하는 포탄을 발사하는 9문이 18.1인치 함포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야마토의 빗나간 포탄이 일으킨 물기둥은 로버츠함의 도치대보다 높았습니다. 표준 교리는 항공모함을 보호하라고 명시했습니다. 연막을 펼치고 도망쳐야 했습니다. 코플랜드는 전속력으로 전진을 명령했습니다. 야마토를 향해 곧장 돌진했습니다. 일본군 함포가 사거리를 찾기까지는 90초 정도 남았을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계산은 간단했습니다. 미국 해군 함선 샘유얼 B 로버츠는 잠수함을 사냥하도록 제작된 구축함 호위함이었습니다. 전함과 싸우는 함선이 아니었습니다. 2문이 5인치 함포는 순양함의 장갑을 관통할 수 없는 54파운드 포탄을 발사했습니다. 최고 속도는 24노트였습니다. 일본 전함은 27노트의 속력을 낼 수 있었습니다. 중순양함은 35노트까지 가능했습니다.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었습니다. 윌리엄 헬시 제독의 제3함대는 산베르나르디노 해협을 경비할 예정이었습니다. 그 함대에는 6척의 고속 전함, 8척의 중순양함, 13척의 구축함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헬시는 미끼를 물었습니다. 그는 일본 항공모함들을 쫓아 북쪽으로 돌격했습니다. 그것은 비어있는 항공모함, 즉 미끼 함선들이었습니다. 그날 오전 3시, 구리타 다케오 중장의 중앙 함대는 산베르나르디노 해협을 무저항으로 통과했습니다. 4척의 전함이 있었습니다. 6척의 중순양함도 있었습니다. 2척의 그 경순양함과 11척의 구축함도 함께했습니다. 그들은 레이테만으로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13만 명의 무방비 상태인 미군 병사들이 상륙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구리타 함대와 상륙 함대 사이에 놓인 유일한 장벽은 태스크 유닛 77.4.3이었습니다. 그들의 호출 부호는 테피3이었습니다. 6척의 호위 항공모함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상선 위에 비행 갑판을 용접하여 만든 함선들이었습니다. 각각 단 한 문이 5인치 함포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최고 속도는 18노트였습니다. 3척의 구축함도 있었습니다. 4척의 구축함 호위함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오전 6시 45분, 호위항공모함 갬비어 베이의 망보기 병들은 북쪽 수평선에서 대공포화가 터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어떠한 미군 함선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전 6시 46분, 레이더는 해상 접촉을 포착했습니다. 수많은 함선들이었습니다. 23척의 함선이었습니다. 사거리는 34,000 야드였습니다. 함선들은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6시 58분, 야마토는 포격을 시작했습니다. 각각 폭스바겐 한 대보다 무거운 첫 포탄들이 머리 위로 굉음을 내며 날아왔습니다. 그 포탄들은 거대한 물기둥을 만들며 떨어졌습니다. 일본 순양함 토네에서는 보라색 염료가 나왔습니다. 치쿠마에서는 녹색 염료가 나왔습니다. 구마노에서는 붉은색 염료가 나왔습니다. 펜쇼베이 함에서 테피3을 지휘하던 클리프턴 스프레이그 소장은 그의 항공모함들을 향해 다가오는 색색의 물기둥 숲을 응시했습니다. 그는 평문으로 된 조난 신호를 보냈습니다. 신호는 4척의 전함, 7척의 순양함, 11척의 구축함으로 이루어진 적 함대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 요청을 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헬시는 300마일 북쪽에 있었습니다. 제7함대 전함들은 120마일 남쪽 수리가오 해협에 있었습니다. 테피삼은 홀로 남겨졌습니다. 오전 7시 스프레이그는 항공모함들에게 남쪽으로 돌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도망치며 연막을 펼치고 모든 항공기를 발진시키라고 했습니다. 항공모함들은 최대 속력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18노트의 속도였습니다. 일본 중순양함들은 35노트의 속도를 내고 있었습니다. 계산해 보십시오. 1시간 안에 일본 함선들은 17해리를 좁힐 것입니다. 2시간 후에는 항공유와 폭탄으로 가득 찬 얇은 장갑의 호위 항공모함 옆에 붙어 근접 사격을 가할 것입니다. 이것은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일어날 참사였습니다. 미국 교리는 구축함과 구축함 호위함, 즉 소형 함선들이 항공모함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연막을 펼치고 항공모함과 적 함선 사이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항공모함이 탈출할 시간을 벌어주어야 했습니다. 아무도 전함에 돌격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전 7시 16분 스프레이그 제독은 소형 함선들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자살 임무였습니다. 미국 해군 함선 존스턴, 휠, 그리고 히어만 구축함에는 각각 5무늬 5인치 함포와 10발의 어뢰가 있었습니다. 데니스, 레이몬드, 존 C. 버틀러, 그리고 샘유얼 B. 로버츠 구축함 호위함에는 2무늬 5인치 함포와 3발의 어뢰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4척의 전함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일본군은 3년 동안 미군 함선들을 사냥해 왔습니다. 그들은 구축함 전술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연막 속으로 접근하여 만야드에서 어뢰를 발사하고 방향을 틀어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표준적인 전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아침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오전 7시 20분 미국 해군 함선 존스턴은 명령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오클라호마 출신의 체로키족 장교인 어니스트 에반스 함장은 자신의 구축함을 일본군 전열로 돌리고 돌격했습니다. 홀로 비바람과 연막을 뚫고 존스턴은 만야드까지 접근했습니다. 중순양함 구마노를 향해 10발의 어뢰를 발사했습니다. 적어도 한 발은 명중했습니다. 구마노의 함수는 깨끗하게 날아갔습니다. 그녀는 대형에서 이탈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함대는 존스턴에 포격을 가했습니다. 야마토의 6.1인치 부포와 전함 곤고의 14인치 주포가 불을 뿜었습니다. 3발의 14인치 포탄과 3발의 6.1인치 포탄이 거의 동시에 존스턴을 강타했습니다. 한 발이 함교를 강타했습니다. 에반스 함장의 셔츠를 날려버렸습니다. 그의 손가락 2개를 절단했습니다. 대부분의 지휘 참모진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했습니다. 존스턴의 속도는 17노트로 떨어졌습니다. 하나의 엔진이 파손되었고 함교는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에반스는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모든 모르핀을 승조원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리고 계속 싸웠습니다. 다른 구축함들도 존스턴의 돌격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뒤를 따랐습니다. 오전 7시 42분 스프레이그 제독은 공격 속행하라며 2번째 공격 파동을 명령했습니다. 샘유얼 B. 로버츠함의 코플랜드 소령은 3척의 구축함, 존스턴, 휠, 히어만이 앞쪽 연막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다른 구축함 호위함들인 데니스, 레이몬드, 존 C. 버틀러도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코플랜드는 다른 구축함 호위함 함장들보다 계급이 낮았습니다. 규정상 그들이 선두에 나서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충분히 빨리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작은 함선에 탄 4명의 수병이 일본 해군 최강의 전함에 맞서 무엇을 했는지 보고 싶다면 계속 함께 해주십시오. 코플랜드가 다음에 한 말은 오늘날에도 해군 사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함선 내부 통신망을 잡았습니다. 마이크를 눌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모든 격실, 모든 함포대, 모든 기관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것은 생존을 기대할 수 없는 압도적인 역경과의 싸움이 될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방 5인치 함포대에서 3등 포술장 폴 헨리카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20살이었습니다. 오클라호마주 체코타 출신이었습니다. 결혼한 지는 1년 하고 이 일 전이었습니다. 그는 52번 포대가 함선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한 함포가 될 때까지 포술 승조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이제 그는 그 훈련이 중요했는지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기관실에서 럭키 트로브리지 소위는 코플랜드의 말을 듣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엔진의 모든 안전장치를 우회시켰습니다. 모든 것을 최고 한계로 올렸습니다. 구축함 호위함은 24노트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녀는 28노트를 내거나 아니면 시도하다 죽을 것이었습니다. 함교에서 코플랜드는 앞서가는 구축함들이 일본 전함들과 교전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포탄은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물기둥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함선들은 연막 속으로 사라졌다가 새로운 구멍이 뚫린 채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포술 통제 장교에게 몸을 돌렸습니다. 준비되면 사격을 개시해도 좋다고 버튼에게 말했습니다. 샘유얼 B 로버츠는 대형으로 진입했습니다. 엔진은 굉음을 질렀습니다. 그녀의 굴뚝에서는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모든 병사들은 자신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1700톤이었습니다. 적 함대는 총 20만 톤에 달했습니다. 이는 117대 1의 비율이었습니다. 코플랜드는 중순양함 치쿠마를 겨냥했습니다. 오전 7시 50분 로버츠는 연막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치쿠마까지의 사거리는 9,000야드였습니다. 치쿠마는 포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8인치 함포가 굉음을 냈습니다. 보라색 염료가 섞인 포탄들이 로버츠를 향해 굉음을 내며 날아왔습니다. 물기둥이 작은 구축함 호위함의 양쪽으로 떨어졌습니다. 한 발은 짧았고 다른 한 발은 넘어갔습니다. 치쿠마의 포수들은 사거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오전 8시 로버츠는 어로의 사거리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4,000야드였습니다. 코플랜드는 항로를 안정시켰습니다. 어뢰 발사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치쿠마의 함포가 다시 발사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포탄들이 더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근접 사격의 충격파로 로버츠의 갑판 철판이 휘어졌습니다. 4,200야드에서 코플랜드는 어로의 발사를 명령했습니다. 세 발의 마크 15 어로회가 로버츠의 발사대에서 떨어졌습니다. 회색 물속을 가르며 흰 물보라가 뻗어 나갔습니다. 치쿠마의 함장은 어로회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현으로 급선회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한 발의 어뢰가 치쿠마의 함수를 강타했습니다. 폭발로 그녀의 3번 8인치 함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190명의 수병이 사망했습니다. 2개의 격실이 침수되었습니다. 치쿠마는 속도를 줄였습니다. 대형에서 이탈했습니다. 그러나 치쿠마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일본 함대의 다채로운 일제사격이 로버츠를 포위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라색, 녹색, 붉은색, 노란색의 포탄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야마토, 나가토, 그리고 하루나의 포격 아래 놓였습니다. 세 척의 전함이었습니다. 한 척의 구축함 호위함의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코플랜드는 전진을 멈추고 후진을 명령했습니다. 로버츠 함의 엔진은 역회전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감속으로 병사들은 앞으로 쏠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일본군 일제사격은 로버츠 함이 있어야 할 곳에 떨어졌습니다. 함선보다 30야드 앞이었습니다. 오전 8시 20분, 코플랜드는 다시 전속력으로 전진했습니다. 로버츠 함을 치쿠마와 평행하게 돌렸습니다. 사거리는 4,800야드였습니다. 다음 35분 동안 샘유얼 B 로버츠는 5인치 함포 사격을 견디도록 설계된 중순양함과 1대1로 교전했습니다. 폴카의 포술 승조원들은 그 35분 동안 324발의 포탄을 발사했습니다. 6.5초마다 한 발의 포탄을 발사한 셈입니다. 오전 8시 42분 전력이 끊기자
그들은 수동으로 사격했습니다. 함포대를 손으로 돌렸습니다. 기계식 승강기 없이 54파운드 포탄을 장전했습니다. 그 함포에 있던 모든 병사들은 자신들이 죽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계속 발사했습니다. 카의 포탄은 치쿠마의 상부 구조물을 강타했습니다. 그것들은 그녀의 장갑을 관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화력 통제 장치를 파괴할 수는 있었습니다. 거리 측정기를 망가뜨릴 수 있었습니다. 갑판, 위의 포술 승조원들을 사살할 수도 있었습니다. 치쿠마의 발사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그러나 로버츠는 피격당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8시 42분, 세 발의 8인치 포탄이 로버츠 함의 중앙부를 강타했습니다. 한 발은 보일러를 파괴했습니다. 다른 한 발은 좌현 기관실을 찢었습니다. 로버츠 함의 속도는 17노트로 떨어졌습니다. 일본군의 포탄은 계속 쏟아졌습니다. 오전 8시 51분, 로버츠는 수선 아래에 피격당했습니다. 전방 격실에 침수가 발생했습니다. 오전 9시 전함 공호는 세 문이 함포로 일제 사격을 가했습니다. 14인치 포탄이었습니다. 두 발이 명중했습니다. 한 발은 2번 기관실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로버츠함 좌현에 길이가 40피트, 폭이 10피트에 달하는 구멍을 냈습니다. 다른 한 발은 갑판을 뚫고 함선 내부에서 폭발했습니다. 로버츠는 물 위에서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좌현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후방 함포대에서 폴 카와 그의 승조원들은 계속 발사했습니다. 전력은 끊겼습니다. 그들은 손으로 장전했습니다. 54파운드 포탄을 들어 올렸습니다. 오직 근육의 힘만으로 함포대를 제 위치로 돌렸습니다. 6발, 7발, 8발, 계속되는 사격으로 포신은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9번째 발사에서 장약이 포미 안에서 폭발했습니다. 그 폭발은 폭탄처럼 함포대를 찢어버렸습니다. 그것은 8명의 병사를 즉사시켰습니다. 3등 포술장 폴 헨리카는 목에서 사타구니까지 찢어졌습니다. 내장이 흘러나왔고 갈비뼈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의 승조원들은 그를 함포대에 기대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직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간신히 그는 마지막 54파운드 포탄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장전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함포 장전을 끝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함포대에서 끌어냈습니다. 출혈을 멈추려 했습니다. 너무 많은 피가 흘렀습니다. 폴카는 그 포탄을 쥔 채 사망했습니다. 20살이었습니다. 결혼한 지는 367일째였습니다. 그는 전쟁이 끝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로버츠함 전체에서 승조원들은 함선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명령은 오전 9시 10분에 내려졌습니다. 병사들은 기름으로 뒤덮인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구명뗏목에 올라탔습니다. 자신들의 함선이 좌현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오전 9시 35분, 미국 해군 함선 샘유얼 B 로버츠는 전복되어 침몰했습니다. 그녀는 압도적인 역경 속에서 50분 동안 싸웠습니다. 5인치 함포로 600발 이상의 포탄을 발사했습니다. 어뢰로 중순양함을 명중시켰습니다. 함포 사격으로 다른 순양함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224명의 승조원 중 120명이 생존했습니다. 89명의 병사들이 전투에서 사망했습니다. 25명이 다음 3일 동안 물속에서 사망했습니다. 부상, 저천증, 상어 때문이었습니다. 코플랜드 소령은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물속에 있었습니다. 부상당하고 화상을 입은 채였습니다. 그는 구조대가 올 때까지 50시간 동안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샘유얼 B 로버츠는 그 싸움에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해군 함선 존스턴은 오전 9시 45분까지 싸웠습니다. 어니스트 에반스 함장은 함선 포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의 승조원 중 186명이 사망했습니다.
에반스는 다시는 목격되지 않았습니다. 존스턴이 기울어 침몰하는 동안 일본 구축함 유키카제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 함선장은 함교에 서 있었습니다.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경례했으나 미국 해군 함선회는 오전 8시 55분에 침몰했습니다. 253명의 병사들이 사망했습니다. 소형 함선들이 보호하려 애썼던 호위 항공모함 미국 해군 함선 갬비어 베이는 오전 9시 7분에 침몰했습니다. 130명의 병사들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다음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오전 9시 11분 야마토에 탑승한 구리타 제독은 함대의 교전 중지를 명령했습니다. 철수하라고 했습니다. 4척의 전함, 6척의 중순양함, 2척의 경순양함, 11척의 구축함으로 이루어진 일본군 중앙함대는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 산베르나르디노 해협을 향해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레이테만에 있는 침공함대에 결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구리타 제독의 함대는 3일 동안 맹렬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잠수함과 항공기들의 공격이 3일 내내 이어졌습니다. 이제 이 구축함들과 구축함 호위함들은 마치 순양함처럼 돌격했습니다. 그들은 어뢰를 발사하고 끊임없이 사격했습니다. 호위 항공모함의 항공기들은 대공포화를 뚫고 폭탄과 폭로해를 투하했습니다. 구리타 제독은 자신이 헬시 제독의 제3함대와 싸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중순양함들과 함대 항공모함들이 앞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함선들은 20마일에 걸쳐 흩어져 있었습니다. 통신은 두절되었습니다. 중순양함 초카이는 항해 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치쿠마함은 심하게 손상되었습니다. 쿠마노함은 함수가 사라졌습니다. 스즈야함은 불타고 있었습니다. 3척의 순양함이 침몰했습니다. 다른 함선들도 손상을 입었습니다. 이었습니다. 이 모든 피해는 6척의 호위 항공모함과 7척의 소형 함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구리타 제독은 피해가 너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것이 단지 선봉대라면 헬시 제독의 전함들이 도착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는 헬시 제독이 300마일 북쪽에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는 이 함선들이 자신과 레이테만 사이에 있는 유일한 함선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기만 작전은 성공했습니다. 침공 함대는 생존했습니다. 레이테만에서 13만 명의 미군 병사들은 계속 보급품을 하역했습니다. 내륙으로 계속 진격했습니다. 필리핀을 계속 해방시켰습니다. 샘유얼비, 로버츠 함과 테피산 부대의 소형 함선들이 전함들에 돌격했기 때문입니다. 전략적 영향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구리타 제독의 후퇴는 필리핀 침공을 방해하려던 일본의 마지막 기회를 끝냈습니다. 증원군이나 보급품 없이는 레이테섬의 일본 지상군은 전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2월이 되자 미군이 그 섬을 장악했습니다. 레이테만 해전은 일본 해군력을 영원히 파괴했습니다. 4척의 항공모함, 3척의 전함, 10척의 순양함이 침몰했습니다. 11척의 구축함도 가라앉았습니다. 12,000명이 넘는 일본 해군 병사들이 사망했습니다. 일본 제국 해군은 결코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9달 후 전쟁이 끝났을 때 야마토함은 해저에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오키나와 해상에서 미군 항공기에 의해 침몰된 것이었습니다. 야마토함은 거대한 18.1인치 함포를 항공기를 향해 발사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마치지 못했습니다. 사마르 해상에서 야마토함에 돌격했던 구축함들과 구축함 호위함들은 야마토함의 함포가 미군 함선들에게 입힌 피해보다 일본의 작전에 더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작전 후 보고서들은 상부에 전달되었습니다. 제독들은 이 보고서들을 읽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구축함 호위함이 전함과 교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포격전에서 맞섰다는 것이었습니다. 50분 동안이나 전투를 벌였습니다. 한 해군 작전 부국장은 샘 유얼비, 로버츠 함에 대한 보고서를 읽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는
그 함선을 전함처럼 쌓은 구축함 호위함이라고 칭했습니다. 이제 그 이름은 그대로 굳어졌습니다. 1945년 7월 16일 로버트 코플랜드 소령은 노퍽 해군 기지에서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르브레통 소장은 그의 제복에 해군 십자 훈장을 달아주었습니다. 코플랜드는 전쟁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워싱턴주 타코마로 돌아왔습니다. 변호사 업무를 재개했습니다. 해군 예비역 소장으로 진급했습니다. 그는 1973년 8월 25일 62살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그는 타코마에 묻혔습니다. 폴 헨리카는 사후에 은성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의 표창장은 뛰어난 기술력과 용감한 주도성을 칭찬했습니다. 1983년 2월 26일 해군은 미국 해군 함선카 미사일 호위함을 진수했습니다. FFG-52였습니다. 폴카의 미망인 골디리는 그 함선의 이름을 명명했습니다. 그의 8명의 자매가 모두 참석했습니다. 총 125명의 친척들이 함께했습니다. 해군 당국은 취역식에서 그렇게 많은 가족 구성원이 참석한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폴카를 위한 추모비는 오클라호마주 체코타의 그린론 묘지에 서 있습니다. 매년 10월 25일 사람들이 그곳에 모입니다. 그들은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20살의 사수 부사관을 기억합니다. 오늘날 애너폴리스에 있는 미국 해군 사관학교 동문회관에는 샘 유얼 비 로버츠 함과 그 승무원들을 위한 통로가 있습니다. 교관들은 해상 전투 수업에서 사마르 해전을 가르칩니다. 그들은 코플랜드의 작전 후 보고서를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리더십 사례 연구로 사용합니다. 그 교훈은 때로는 가장 작은 함선들이 가장 큰 전투를 치른다는 것입니다. 샌디에고의 포트 로즈크랜스 국립묘지에는 1995년에 거대한 화관감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이 기념비는 세뮤얼 비, 로버트 함, 존스턴 함, 그리고 호엘함을 기립니다. 이 세 척의 함선들은 전함에 돌격하여 승리했습니다. 2022년 6월 22일 탐험가 빅터, 베스코보가 세뮤얼 비, 로버트 함의 난파선을 발견했습니다. 그 깊이는 6,895m였습니다. 해수면 아래 22,621피트에 달했습니다. 이 난파선은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 가장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함선은 똑바로 서 있습니다. 두 동강이 나 있지만 말입니다. 함수는 바닥에 부딪히면서 찌그러졌습니다. 그러나 그 구조는 온전합니다. 한 번은 여전히 보입니다. 이 난파선은 보호받는 전쟁 묘지입니다. 2021년 3월 베스코보 탐험가는 또한 미국 해군 함선 존스턴호를 발견했습니다. 그 깊이는 6,460m였습니다. 21,180피트 아래였습니다. 함선의 전방 함포는 여전히 우현을 향하고 있습니다. 즉, 적을 향하고 있습니다. 함번 557은 밝은 흰색으로 선명하게 보입니다. 어로에 발사대는 비어 있습니다. 그녀는 가진 모든 것을 발사했습니다. 두 난파선은 어둠 속에 잠들어 있습니다. 정적 속에서 78년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한 차가운 물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함선들에서 복무했던 사람들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샘 유얼비, 로버츠 함의 마지막 생존자, 에드레드 르누아르는 2022년 3월 20일에 사망했습니다. 그는 98살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로버츠 함에서 싸웠던 사람들 중 직접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 용사들은 작전 보고서를 남겼습니다. 매달 표창장들과 고향으로 보낸 편지들도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서들은 구축함 호위함으로 전함에 돌격하는 기분이 어땠는지 전달할 수 없습니다. 함선이 침몰하는 동안 54파운드 포탄을 수동으로 장전하는 기분도 전할 수 없습니다. 한 손으로 내장을 움켜쥐고 다른 손으로 한 발 더 발사하려 노력하는 기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공식 역사는 샘 유얼 비, 로버츠 함이 두 척의 중순양함을 손상시키고 일본 중앙 함대를 격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폴카가 함포 옆에서 사망한 이야기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에반스 마르스 함장이 손가락이 날아간 채 존스턴 함의 함교에 서서 진통제 복용을 거부했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버트 코플랜드가 224명의 젊은이들에게 아마 다음 1시간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지금 바로 부탁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모든 좋아요는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도록 유튜브에 알립니다. 구독을 누르고 알림을 켜주십시오. 우리는 매일 먼지 쌓인 기록 보관소에서 잊혀진 이야기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역사를 바꾼 선원, 병사, 조종사들의 이야기들입니다. 실제 인물들의 실제 영웅담입니다. 지금 바로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십시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필리핀, 아니면 인도에서 보고 계십니까? 저희 커뮤니티는 전 세계에 걸쳐 있습니다. 당신은 단순한 시청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 기억들을 살아있게 하는데 동참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위치를 알려주십시오. 가족 중에 복무한 사람이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당신이 이곳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버트 코플랜드 소령과 제3등 사수부사관 폴 헨리 칼을 기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미국 해군 함선 샘 유얼비, 로버츠 함의 224명의 승조원들이 침묵 속으로 사라지지 않도록 해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이 용사들은 기억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가능하게 돕고 있습니다.